방사선 검출기는 방사선을 계측하기 위한 센서를 칭합니다. 방사선 검출기는 방사선이 물질과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전리, 여기 혹은 여러가지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는 그 양을 측정 가능하게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변환된 신호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사용자에게 보여주면은 능동형 검출기라고 하고, 시간이 다시 어떤 재처리 과정을 거쳐서 측정 가능한 숫자로 바꾸는 걸 수동형 검출기라고 합니다. 능동형 검출기는 전기가 들어가고 수동형 검출기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측정하는 방사선 측정기나 방사능 측정기는 모두 이 능동형 검출기이고, 이 안에 당연히 건전지가 다 들어간 형태이고, 이렇게 단순하게 배지 형태로 착용을 하고 있다가 다시 판독하는 그런 형태는 모두 다 수동형 검출기에 포함이 됩니다. 능동형 검출기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먼저 방사선을 이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검출기가 있고요. 이 검출기는 가장 계측기의 앞단에서 들어오는 방사선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계의 내부 구조인데, 이 기계에서는 이 부분이 검출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치 증폭기와 증폭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둘 다 이 검출기에서 만들어진 전기 신호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크기를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단지 앞단에 있는 건 전치 증폭기, 뒤에 있는 건 증폭기라고 그러는데, 이건 영어로 되어 있는 용어인 앰프, 프리앰프를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신호를 바로 증폭시키는 전치 증폭기, 그리고 이걸 증폭과 동시에 개수를 셀 수 있게 이 전기의 형태를 바꿔주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 신호가 이렇게 굉장히 작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증폭기를 거쳐서 더 크게 바꾸고 필요 없는 신호는 없애버려서 셀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증폭기에서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전자 회로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 전치 증폭기와 증폭기가 회로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기능상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수기,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신호를 이렇게 디지털 숫자이건 아니면 옛날처럼 바늘이건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알 수 있는 값으로 표현해주는 이 표시기를 계수기라고 합니다. 물론 이 계수기에는 이 개수를 세는 능력과 이 표시 기능을 같이 포함해서 통칭한 용어입니다. 여기서는 이 명칭과 이 명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만 구별하면 됩니다. 능동형 검출기의 신호 처리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 그래프를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 이게 0V인 상황이고,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계측기에서 아무런 신호가 안 들어올 상태에서는 그냥 000을 하다가,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은 볼트가 올라가다가 신호가 끊어지면은 내려가고, 그리고 또 000 하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이런 게 반복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신호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근데 이걸 이제 이 신호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는 걸 세긴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기준 위치를 0V로 잡지 않고 이 중간 위치 정도로 올려가지고 이기를 기준치로 잡습니다. 전기는 0V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 기준을 잡으면은 여기가 0V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0V를 기준으로 이제 이게 방사선 신호인지 아니면은 그 잡음에 의한 신호인지, 왜냐하면 잡음이란 것은 방사선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원래 자연적으로 흐르는 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전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이 정도의 선을 놓고 이거보다 작은 건 잡음이다, 이거보다 큰 건 신호다 라고 구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잡음 처리로 무시되고 이것만 신호로 처리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최종 출력은 이 정도의 시간 동안 한 개의 신호가 들어왔다 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이 모든 신호가 전압의 형태로 들어왔다 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 0V를 기준으로 전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기 때문에, 보통 신호가 들어올 때 이건 이제 전자공학 쪽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이렇게 0V의 신호에서 한번 전기가 들어올 때마다 출렁하고 흔들리고 한번 올 때마다 출렁하고 흔들리고 이런 식으로 전기 신호가 들어오는 걸, 전압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걸 이거 한 개를 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표현했던 그 능동형 검출기, 이 능동형 검출기의 구조를 더 현실 가까이 그려놓은 건데, 이쪽 부분이 검출기,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은 이쪽 부분이 계수기가 되고, 뭐 증폭기는 그냥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검출기에 방사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전선이, 즉 끊어진 회로에서 방사선에 의해서 전기가 통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짧은 순간 전기가 이렇게 잠깐 동안 흐르게 되고, 이 흐름을 이 전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압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렇게 펄스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방사선의 세기와 종류에 따라서 이 안쪽에서 몇 개의 전자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전자의 만들어진 전자의 개수에 따라 전압이 변하기 때문에 이 입사된 한 개의 방사선, 이게 어느 정도 큰 펄스를 만드느냐, 이걸 가지고 방사선의 양을 측정을 합니다. 방사선이 한 개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큰 펄스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종류를 구별을 하는데, 아무래도 방사선의 에너지가 세면 셀수록 여기에서 더 많은 전자를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에 비례해서 더 많은 전자가 만들어지니 더 센 전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펄스의 에너지를 가지고 방사선의 선질, 즉 이게 뭐 2매부 감마선이다 혹은 뭐 1매부 감마선이다 라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신호에서는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셀 수가 있는데, 방사선이 에너지가 너무 세거나 약한 방사선이지만 개수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겹쳐버린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건 이 전자기기의 한계상 이 두 개의 펄스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립니다. 지금 여기에 기준점을 이렇게 만들고 개수를 세게 되면은 이 통째 세 개의 펄스를 한 개로 계산을 해버리고 이걸 한 개로 계산해버리는 잘못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생각해낸 게 전류에 대한 측정입니다. 지금은 기준을 전압을 기준으로 개수를 셌지만, 여기서는 이 전체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여기서 치면은 여기서는 전기가 흐르면서 세기가 한번 탁 올라간 거, 이 개수를 했으면은 여기는 지나간 전체 전자의 양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신호가 펄스가 들어오더라도 이거의 합산값인 이런 그래프, 즉 이 밑에 면적이라는 적분 개념인데, 이 전체 흐르는 전자의 개수를 세는 방법, 그러니까 이 전자의 개수를 실제로 명칭을 전류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전류를 세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방사선의 양을 간접 측정합니다. 장점은 방사선의 강도가 높아 가지고 이렇게 펄스가 여러 개 들어온 환경에서도 방사선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전체 양을 세는 거기 때문에. 대신 개수를 세지 않고,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몇 개 하고 셀 수가 있는데, 여기는 시간에 따라서 양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센 방사선 한 개인지 약한 방사선 여러 개인지 구별할 방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의 선질 구별은 불가능합니다. 즉 이 장단점을 잘 이용해서 측정하면 되는데, 옛날에 그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테스터기라고 전압하고 전류를 재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보면은 간단한 모드 조작으로 필요할 때는 전압을 재고 필요할 때는 전류를 재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자 회로상 이 전압계와 전류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거 자체를 하나의 회로로 구성을 해서 똑같이 신호가 들어오는데, 이 방사선이 조금 들어올 때는 이렇게 전압을 재서 방사선량을 계산을 하고, 많이 들어오면은 전류를 측정해서 방사선량을 출력을 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겉보기의 사용자는 그냥 한 개의 기계에서 한 개의 검출기를 가지고 한 개의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계수기에 표시가 되지만, 방사선 측정기 내부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건 사용자 관점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기를, 이 방사선 측정기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고민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모드를 구별해서 각각의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한 개의 제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 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이론적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방사선 측정기의 구조에서 이제 더 세분화를 해서 이 가장 첫 번째 단에 있는 검출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사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기의 형태로 바꿔주는 검출기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은 기체 전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체 전리가 뭐냐면은 원자력 이론에서 배웠듯이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방사선이 들어와서 모든 에너지를 전자에 주면 이 전자는 밖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 결합 에너지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한 30을 빼고 나머지 70은 얘가 가지고 가서 70의 에너지를 가든 이 전자가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전리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방사선에 의해서 전자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자의 개수를 셀 수 있다면은 방사선이 얼만큼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리를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은, 자, 이 철판 두 개를 놓고 이 철판에 전압을 걸었습니다. 여기엔 당연히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철판은 서로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기가 안 통하는데, 이 철판 사이를 방사선이 지나가다가 이런 전리 현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자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도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만, 이 전압을,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압을 굉장히 많이 올려서 이 마이너스 전자를 플러스로 끌어당길 만큼 높은 전압을 걸어버린다면, 그런다면은 이 전자가
이, 이 플러스 영향을 받아서 끌려가는 현상에 의해서 이 전자가 이렇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현상이 일어나려면은 첫째는 이 플러스 전압이 높아야 되고, 전자가 만들어진 위치가 이 플러스의 자기장이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데 존재를 해야 됩니다. 먼 데 있는 건 끌어당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비록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는 이 간격을 굉장히 좁게 만들면은 방사선에 의해서 끊어져 있던 부분에서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넓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원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바깥쪽에 있고 안쪽은 플러스가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커다랗고 넓게 만들 기계를 원형으로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더 진부한 게 이 가운데 철판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심 하나를 넣고 원통에 깡통 모양의 그 음극을 만들어서 바깥쪽 깡통은 마이너스, 안쪽 철심은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이 내부에서 만약에 방사선이 지나가다가 이 전리 현상을 일으켜서 전자를 만들게 되면은 이 전자가 여기에 플러스 양극으로 들어올 확률이 더 커질 겁니다. 이 부피에 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체 전리를 이용하는 검출기는 대부분 다 원통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이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W 값이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의 이온쌍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예를 들어 아까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가 있으면은 방사선이 들어와서 이 전자를 하나를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즉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자 하나와 얘는 전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의 이온을 가지고 있는 쌍, 이 한 쌍의 이온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W 값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기체 전리를 이용한 검출기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체에서 그 기체의 W 값에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의 W 값은 34 전자볼트입니다. 그러면은 검출기가 있고 여기에 방사선이 지나갔고 여기에 이온쌍을 생성을 하고 이 이온쌍이 가운데 있는 전극으로 수집이 돼가지고 전기 펄스를 만들고, 이 전기 펄스에 전압과 전류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들어온 방사선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 에너지가 이 공간 안에서 모두 사용했다면은 이 에너지를 W 값으로 나눈 것만큼의 이온쌍을 만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에너지가 340 전자볼트고 이 공기에 대한, 여기 안에 공기가 차 있고 공기에 대한 W 값이 34 일렉트로닉 볼트라면은 이 안에서 이온쌍을 10개를 만들었을 겁니다. 이 공식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면 이 10개 이온쌍이 10개 이온쌍 중에 10개의 전자가 이 가운데 전극에 수집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전하량을 만드는지는 이
하나하나의 전자의 전하량이 얼마인지만 알면은 이 개수만 곱하면 됩니다. 즉 이 이온상 하나에 방금 만들어진 전자 이 개수를 곱해주면은 이게 바로 전하량, 즉 쿨롱 단위의 전하량이 됩니다. 사실 이 한 개의 전하량은 거의 상수처럼 나오기 때문에 차후에 나오기 때문에 계산은 굉장히 쉽게 됩니다. 자, 여기 간단한 공식을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쓴 이유는 이 이온쌍인 수에다가 그냥 이 값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복잡한 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수는 에너지를 W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에 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곱하면은 전체 이 출력 신호의 전하량이 된다. 그리고 이 출력 신호의 전압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데 이 공식을 여기 말합니다. 원래 공식은 이 전하량을 정전 용량으로 나눈다 라는 게 공식이고, 이 정전 용량은 그 페럿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데 시험에서는 항상 이 F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앞에서 계산한 전하량을 이 F 단위로 나누면은 전압이 나온다 라고 이것은 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압을 구했으면은 이 전압에 의한 전류를 구할 수도 있는데, 전류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이 전선을 지나간 이 전하량이 정의입니다. 즉 이 Q값 전하량을 F로 나누면 전압, 시간으로 나누면 전류가 됩니다. 여기서 이 쿨롱 값으로 표현되는 전하량을 어떻게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로 바꿀 것인가 라는 부분은 이 정의를 따르면 됩니다. 원래 암페어라는 단위 자체가 1초에 1쿨롱이 지나는 전류를 1암페어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 순서는 항상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 전하량에서 전압 혹은 전류를 구하는 식으로 나눠지면 됩니다.